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담당하게 된 민상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문제풀이 강의 첫 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강의 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이론편을 수강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병행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이론 같은 걸 좀 어느 정도 하셔서 문제풀이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저희가 치게 되는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암기가 필요한 파트, 두 번째는 제시문을 통한 어떻게 보면 독해 기반에서 풀어내는 그 문제풀이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그런 독해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비중을 많이 두는 건 사실 이 독해형이죠. 제시문을 통해서 풀어내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히 맞춰 주셔야 되는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서 점수를 챙겨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난도 혹은 이제 잘 안 하게 되는 게 결국에 암기 부분이죠. 그래서 정작 고난도나 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문법도 그렇고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많이 갈리기 때문에 남들도 좀 물론 그렇다고 독해형이 쉽다 이렇게 하면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근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 단축도 되고 문제풀이 전략도 좀 세워나가면서 시간을 단축하고 해나갈 텐데 결국에 좀 킬러가 되는 건 남들도 다 하기 싫은 뭐 문법 암기하기 싫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들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주셔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런 목표 등급을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을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될 문제풀이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면서도 좀 강조를 드릴 부분들,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좀 뭐 검색도 해보시고 저희 이론편의 교재에서 참고하실 부분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해주시고 그런 형태로 이 문제풀이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풀이 파트에서 사실 두 가지 스타일로 교재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갈래별로 되어 있는 저희 교재 같이 갈래별, 주제별로 되어 있는 파트 아니면 이제 좀 실전처럼 여러 갈래들이 혼합되어 있는 실전 모의고사 파트 그 두 가지로 사실 문제풀이는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교재는 일단 갈래별로 되어 있죠. 이 갈래별로 되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갈래들을 풀 때 저희들이 풀어나가는 문제풀이 전략에 대한 숙달도를 높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1편에 3장 보시면 현대시가 있는데 그 현대시의 문항이 한 22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풀면서 현대시에 대한 어떤 접근, 스타일에 익숙해지기가 쉽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조금 갈래별로 나갔을 때 놓치실 수 있는 점은 결국에 실전처럼 풀세트로 풀었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압박감 같은 건 조금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갈래별로 정리를 하는 거 일단 그게 먼저가 되고 그 이후에 좀 시간을 재면서 실전처럼 풀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실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압박 같은 거를 이제 그 이후에 충분히 느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교재에 있는 대로 갈래별로 좀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수업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 같은 경우에 학습 수강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시간을 재면서 그래도 문항별로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문제를 풀고 수강을 해주셔야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집중해서 문제풀이 제가 해설을 할 때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더 효율성을 높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수강하는 만큼을 풀어오시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먼저 풀어보셔야 본인이 어떤 게 부족한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론편을 예를 들면 필기가 되어 있는 걸 보거나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아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기억에 의존해서 알게 되는 건지가 헷갈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한두 개씩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이론편을 역추적해서 이 부분을 다시 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수강하게 되는 문제풀이 강의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겠죠. 문제풀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점을 찾아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수강 목적을 설정을 해두시고 이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항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풀이의 핵심은 문제를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풀게 되는 시험이 시간 압박이 있으실 텐데 문제를 잘 읽으셔야 어떻게 보면 제시문에서 무엇을 읽어낼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제시문을 읽어나갈지 그 방향성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먼저 집중해서 보시고 저희가 이끌어낼 수 있는 목적성의 방향성이 딱 있다면은 그에 집중해서 제시문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자, 그러면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칸트의 입장이라는 거 딱 타겟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제시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서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같이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라면서 미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 제시문의 정의를 주었죠. 자, 그래서 미적인 것이라는 건 이런 것이 있는 것 플러스 삶이 풍부하고 이런 형식으로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두 가지의 어떤 규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미라는 것은 어떤 맥락으로부터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잘 보시면 미라는 것은 맥락으로부터의 자율성.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문학이라고 해서 저희 갈래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문학, 비문학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도 이런 거는 시라는 소재를, 문학 소재를 가져왔지만 결국에 저희가 접근하게 되는 건 비문학스럽게 읽는 그 역량이 중요하신 거거든요. 잘 보시면 자, 미라는 건 어떤 맥락으로부터 자율적이다. 자, 하지만 타율적이다 라고 했을 때 보시면 타율적 이걸 그냥 머릿속에 알고 계시는 그냥 타율성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자, 맥락적으로 읽는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떤 맥락으로부터 자율적이다? 하지만 이 괴에서 나오는 타율적이라는 것은 맥락으로부터 타율적이다. 즉, 맥락으로부터 자율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의 타율성으로 읽어주셔야 되는 거. 그런 게 글을 맥락적으로 읽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라는 것 자체가 갈래별로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비슷하기 때문에 문항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텍스트를 읽어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량 같은 걸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쌓이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항상 제 강의는 좀 초반엔 천천히 가다가 점점 가속도가 붙을 테니까 하나씩 중요한 것 짚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보게 되는 어떤 단어라는 건요.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어휘라는 건 읽는 사람에 따라 혹은 주어진 맥락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관을 개입해서 읽어서 좀 글을 마음대로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고. 자, 그런데 글을 정말 객관적으로 내 주관이 하나도 없이 읽는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텍스트를 접하는 순간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 체계를 갖고 이 텍스트를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 머릿속에는 어떤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율적이라고 했을 때
그 타율적이라는 건 맥락에 따라 혹은 읽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겠죠. 자, 그런데 글을 객관적이라고 부르는, 소위 말해서 그 객관적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객관하면은 뭔가 내 주관을 아예 개입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기보다도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글을 객관적으로 읽는 거라는 건 그 맥락에 맞게 읽는 거다. 맥락적으로 읽는 거다라는 거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규정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막 글을 주관에 개입하면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겉으로만 읽는 느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잘못된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맥락적으로 읽는 거라는 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지문에서 어떤 맥락으로부터 자율적이다. 그리고 하지만 타율적인 것도 있다. 라고 할 때 이 타율성을 그냥 타율성만 딱 떼놓으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지문의 맥락상 맥락으로부터 타율적이다. 그렇게 읽어내는 거, 그게 소위 말해서 제시문이 준 대로 따라가면서 읽는 그런 맥락적, 객관적 글읽기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글이 훨씬 더 좀 쫀쫀하게 읽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구나. 보시면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여기 한번 볼게요.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일단 한번 수식을 해보겠습니다. 칸트. 자, 제가 이 수식의 개념을 여기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 글을 객관적으로 읽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 이렇게 한번 수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 밑줄을 쳐드리고 묶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꼭 실전에서 그렇게 해야 하나요?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저런 식으로 보이셨으면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저런 인지적으로 처리가 되시는 게 중요한 건데,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팁인데요. 자, 수식의 개념. 수식이라는 건, 이건 제 표현인데, 그냥 수식한다라는 건 그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라고 한번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피수식어를, 수식할 때 이 수식하는 게 피수식어의 의미다. 곧 문맥적인 의미를 결정해 준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beautiful girl 이렇게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아름다운 소녀 이렇게 수식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수식을 받는 이 대상 입장에서 뷰티풀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달리 말하면 이렇게 바꿔도 되거든요. 걸은 is beautiful. 그래서 소녀가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식과 피수식어를 앞으로 많이 활용할 텐데요. 비문학 읽으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이게 곧 문맥적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칸트라는 애는 미에 대한 자율적인 견해를 지닌 것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미에 대한 자율적인 견해, 글이 유기적으로 읽히고 맥락으로 읽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때 자율적, 그냥 머릿속에서 아무 자율적을 끌어오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앞에 주어진 것들이 왜 있냐면 맥락으로부터 자율적인 거죠. 쉽게 말해서. 되셨죠? 그래서 맥락으로부터 자율적인 입장이 칸트구나.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문제에 집중해서 목적성을 딱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여기서 답은 나온 거예요. 칸트의 입장은 작품을 바라볼 때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그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문제를 일단 가볼게요. 시는 정제된 시와 운율을 통해 감상해야 된다. 2번 모순, 사회의 어떤 개혁. 3번 시인과의 대화. 4번 당시 사회 상황. 이거 다 뭐죠? 맥락이죠. 맥락, 시인, 그리고 사회. 반면에 정제된 시여, 작품 내부에만 집중을 하는 것. 그쵸? 맥락 같은 거 걷어내고. 그게 저희가 이론편에서 배웠던 내재적 관점인 거죠. 사실 이론은 이 정도의 도움입니다. 그 더 중요한 역량은 저희가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 그래서 이런 걸 훈련을 뭐 많이들 당연히 하시고, 그래서 다들 챙겨가시는 점수를 올려서 챙겨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점수 챙겨가셔야 돼요. 그리고 외워야 될 걸 더 외우셔서 변별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은 이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후도 일단 읽어볼게요.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결시킨. 자, 그러면 여기서 도덕이나 목적론을 연관시킨 애들인 거예요.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는. 그럼 여기서 도덕, 목적론 이런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맥락을 끌고 온 애들, 맥락으로 읽어내는 애들의 입장에서 얘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런 세팅이 있는 거거든요. 글이라는 게. 자, 드디어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이름 모를 곡을 듣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이때 순수하다라는 거는 정말 순수해요 이런 거가 아니라 맥락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순수성이겠죠. 그냥 그 곡을 듣고서 그 내재적인 아름다움만 느끼는 게 순수미일 겁니다. 하지만 예측이 되셔야 돼요. 맥락으로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맥락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 맥락으로부터 절대 자유롭게만 한 건 아니다. 타율적이다. 라는 그 흐름이 나와야겠죠. 그 곡이 열렬히 독재자를 어쨌든 이게 독재자 이런 예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읽어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셔야 글을 읽을 때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혐오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 또한 사회 경제 핵심이 나오죠.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자, 이렇게 글을 한번 제시문을 제가 잘 읽어봤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비문학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문학적인 개념이랑 짬뽕을 잘 시켜놓았을 뿐입니다. 자, 플러스 하나 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라는 건 그냥 잘 읽어내고 되게 심오하게 깊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라는 거는 그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그 안에 답을 효과적으로 잘 찾아낼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학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험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성과 방향성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 더 효과적으로 답을 도출해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거에서 내용에 흔들리시는 게 아니라 칸트는 자율적이구나. 딱 이렇게 맥락으로부터 맥락 같은 거는 안 넣고 목적성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답을 도출해내실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잡아내실 수 있다는 거 이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식에 대한 개념 꼭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어휘를 맥락적으로 읽어내는 거에 대한 그 점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개념적으로 한 번만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이론편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내재적 관점이라는 거는 그 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거죠. 작품 그 자체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맥락 같은 거 개입시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 내에 어떤 이런 형식적인 것들에 좀 주목을 하는 것. 작품의 내적 요소에만 집중해서 미를 느끼는 거. 그게 내재적 관점이라는 거. 자, 그럼 그와 대조적으로 외지적 관점이 있죠. 반영론, 표현론, 효용론 이렇게 있습니다. 핵심은 반영론, 그냥 현실, 사회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당시의 사회. 그리고 표현론, 이건 작가의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 효용론. 이거는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걸 키워드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한번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한다. 딱 보시면 일단 가를 제대로 읽으셔야 되고요. 이걸 토대로 나의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영론 개념이네요. 또 이런 점에서 이제 이론편이 이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될 대부분의 일은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읽어낼 것이냐기 때문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영론은 대신 알면 편하죠. 사회 반영, 사회 현실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오케이. 자, 나와 보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사실 이 작품의 어떤 감상을 딱 하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 감상이야 라고 이렇게 딱 한 줄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가 주제도 찾고 뭐 감상의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다 줄 수 있어요. 뭐 주제도 정리를 하고 이 사람의 정서 같은 거 정리하고 하실 수 있는데, 자, 목적성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지문에서 묻고자 하는 건 나를 얼마나 예쁘게 해석할지가 아닙니다. 반영론의 관점에서 얘를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개념이 선택지에 어떻게 녹아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문항을 한번 살펴보시면 저걸 얼마나 예쁘게 감상하는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형식적인 면. 이거는 내재적인 거겠죠. 2번 삶의 어떤 단면을 외면한 채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 이게 반영론적인 관점이죠. 3번 이건 또 작품 내재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작품 내재적인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는 이 문항을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정답은 2번인데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나라는 작품을 볼 때 가를 끌고 와서 봐라. 근데 사실 이 나의 어떤 사회가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거를 여기를 보고 읽어내시기는 어렵잖아요. 이 문항 자체는 애초에 의도했던 것 자체가 가의 관점에서 나를 본 것, 여기서 가의 관점이 드러난 걸 찾는 그런 문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나를 읽는데 막 계속 애를 쓰시는 게 포인트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게 저희가 보게 된 그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그 요구하는 바를 찾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줬던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2번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사법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수사법은 암기가 필요하신 부분이고, 계속 기억 안 나실 때마다 돌아가셔서 교재 보시고 또 그 안에서 이걸 공부하실 때는 예시들을 많이 봐두시는 게 좀 더 기억하시기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다음 작품에 쓰인 수사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제가 문제풀이의 이제 초반 단계니까 풀이 자체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적절한 것은이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문항이 요구하는 문항이 요구하는 어떤 포인트 자체가 달라요. 자, 이 적절한 것이라는 거는 보통 적절하지 않은 거는 나머지 세 개가 맞고 하나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틀린 걸 굉장히 까다롭게 귀찮게 틀리게 사소한 거로 틀리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사소한 것으로 좀 틀리게 하거나 그냥 내용 불일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적절한 것 같은 경우에는 왜 좀 더 어렵냐면
오답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오답의 이유가 두 가지인데, 자, 첫째로 내용 불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겠죠.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지문에 없음이에요. 내용 없음. 이게 왜 어렵냐면 내용 없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독해에 정말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 내용이 없어. 내가 읽은 거에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놓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곤란해지기를 더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쉬워요. 적절한 것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속어법 지우면서 푸는 거, 이게 더 어려울 때가 좀 있고요. 만약에 좀 속어가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답이 좀 명확한 경우가 큽니다. 적절한 것은 보통 답이 되는 게 명확해요. 보통 그냥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꼭 속어를 다 못하시더라도 답이 보이시면 답에 좀 더 집중을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문제풀이 팁이 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제나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화류법부터 하나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딱 읽고서 이 안에 잘 보시면 이렇게 딱 읽고 이 안에서 처음에 읽으시면서 모든 수사법을 다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이런 건 오히려 거꾸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수사법이 쓰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때려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묻는 것들을 거꾸로 찾아가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보시면 물론 이렇게 딱 가셨을 때 직유 이렇게 보이셔서 직유가 딱 있으면 너무 쉽겠지만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가봐야 되는데 일단 화류라는 것 자체가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화류는 무생물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써왔는데요. 어둠은 새를 낳고 그리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어둠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생물이 아니죠. 이런 게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게 화류법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좀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의인이랑은 뭐가 다르냐? 의인은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이고 화류는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 물론 사람도 당연히 살아있겠죠. 근데 사람처럼 표현한 건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어법은 이제 내용상으로 겉으로 표현한 것과 실제 써있는 내용,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다르게 쓰는 거죠. 겉으로 표현한 것과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른 거라는 걸 반어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설의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요건이 의문이어야 됩니다. 의문을 던져야 되는데 두 번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고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설의는. 돈강법은 생소하시죠? 돈강법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다가 허무하게 탁 떨어뜨리는 거. 이걸 돈강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갑자기 돈자에 좀 하강 내릴 강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엄숙하고 심각하게 이렇게 초반을 쌓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예상 밖에 좀 허무하게 툭 떨어뜨리는 그런 평범한 결과 같은 거를 탁 제시를 해버리는 그런 게 돈강법이다라는 거 그냥 개념적으로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사소하다. 그러나 그대가 한없이 헤매일 때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이게 사실 그대를 생각하는 게 진짜 사소하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큰데 사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약간 무심한 느낌처럼. 그래서 내용상으로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오답 안 쓰였으니까 하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법 제가 정리해드린 거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인데요. 다음 글에서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은 문항은, 자, 이거 보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비유법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비유 안에 다양한 게 있는데, 비유가 더 상위 개념이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직유, 은유, 의인, 화류.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일단 직유, 은유, 의인, 화류. 이걸 제가 일부러 단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직유라는 거는 뭐뭐처럼, 뭐뭐신 듯 그렇게 진짜 직접적으로 비유를 해주는 거고, 은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로 하지 않을게요. 자, 내 마음은 호수요. A라는 건 이거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은유고, 의화류는 앞서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제일 비유를 확인하시기 쉬운 거는 눈으로 단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직유죠. 그래서 일단 비유를 생각하시면 직유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직유를 딱 보면은 어디 있었죠? 보시면 여기 있네요. 정산유수처럼, 뭐뭐처럼 이런 식으로 직유가 딱 나왔죠. 그리고 보시면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야. 이게 은유예요. 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일보다 말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 리을. 때론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은 해야 할 존재임이 틀림이 없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말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다. 말이라는 대상이 정말 이 말이 아니죠? 죽일 수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살아있는 게 아닌데 그게 죽일 수 있다. 좀 의인법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단계를 만들어 드린 저 순서대로 좀 비유를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은 더 푸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쓰이지 않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재 보시면은 해설이 쓰여 있죠. 그래서 해설로 보셔도 충분할,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내용을 똑같이 읊어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스킵을 할 거예요. 가능한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많이 드릴 거고, 이 부분은 좀 이론편에서 더 참고를 많이 해주세요. 이 부분은 해설 한번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강생분들의 학습의 보조로서 제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제가 전달해 드릴 거 전달, 그리고 좀 스스로 보셔야 될 것들 짚어드리는 그런 멘토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아래에 이제 수사법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비유, 표현하려는 이게 좀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관념을 그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 방법이다. 은유 A는 B이다와 같이 비유하는 말과 비유하는 말을 동일한 것으로 단언하다. A는 B이다. 내 마음은 호수다. 그 예시를 그냥 기억하세요. 지규 비슷한 점을 직접적 그래서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신 양 뭐뭐신 듯이 이렇게 눈으로 단서를 확인하시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지규를 항상 1번을 생각하셔라. 근데 지규가 없다고 비유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야 된다. 의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해내는 방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그리고 네, 5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개념들이나 아래 5번에서의 줄거리 자체가 기억이 안 나시, 처음 본다, 좀 생소하다, 아니면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재 이론편 부분을 네, 가서 복습을 한번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풀이 파트에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해요.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좀 숙달도도 많이 높이고 제가 제시문을 보는 그런 관점 같은 것도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막 모든 부분을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거나 그런 거는 좀 별로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편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을 또 다루는 거기 때문에 뭐 부분적으로 이론편에서 나왔던 걸 다루기는 하겠죠. 뭐 반영론 아까 그런 것들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짚어드리겠지만 그렇게 다루기에는 문제풀이에서 조금 너무 투머치하다, 너무 부담된다라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부분은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론편 가서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스스로 딱 생각해 보시기에 기억이 난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기억이 안 난다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보시는 거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설명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같이 살펴볼게요. 쾌락적 기능은 즐거움이죠. 그리고 종합적 기능은 이 쾌락과 교훈 같이 좀 절충한 거. 그리고 교시적이라는 것 자체가 교자에 좀 포인트를 두세요. 네, 교훈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 반면에 이제 구조론적 관점이라는 거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작품밖에 없고 작품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포인트. 그 다음 작품에 쓰인 언어, 작품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작가나 시대 환경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이해하는 게 그런 관점이다 라고 한 번만 복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5번에서 소설이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은 사실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줄거리 요약 같은 거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셔도 좋아요. 네. 물론 이제는 좀 제시문 안에서 읽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중요하지만 저는 공부를 굳이 가려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기왕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으면은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 중에 모르시는 것들 같은 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렇게 그냥 챙겨 가셔서 뭐 시험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뒤통수 맞고 항상 이렇게 나중에 뭐 또 분석해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되신다면은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피분실의 청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식민지 현실에서 좀 3.1 운동 직후에 좀 패배주의에 쌓인 지식인의 어떤 고뇌를 담은 그런 작품이다 라는 거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내용 뭐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검색해서 한 번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인간의 어떤 추악한 본능과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되었고요. 6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전에 이론편에서 배웠던 뭐 골개미, 비장미, 우아미, 숭고미 그 개념 그리고 풍자해악이라는 그 개념을 그냥 소재로서 쓴 거지 사실 이 문항을 푸시는 데 있어서 제시문을 어떻게 읽느냐가 정말 중요했던 문항입니다. 자, 보시면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이 풍자와 해악이 있다. 풍자랑 해악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기억을 통해 드러난다. 문장 안에서도 잘 보시면 풍자와 해악은 땡땡땡에서 나온 땡땡을 통해 드러난다. 풍자와 해악이 풍자나 해악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 말이 일단 이상하죠. 땡땡은 기억은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온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인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을 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트리는 거에 집중한 게 이거고 긍정한 것이 이거다. 자, 일단 얘가 좀 더 상위 개념처럼 보이시죠? 지금 흐름상. 그리고 일단 풍자와 해악은 이것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한 이상 기억은 골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꼭 골개라는 개념이 뭐 이렇게 여기서 골개가 있어야 할 것을 뭐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는 개념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안에서의 어떤 흐름으로 유추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풍자랑 해악 자체의 차이는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그 좀 부정적인 것을 어쨌든 좀 마이너스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풍자였고 플러스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게 해악이었다. 그 차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개념적으로 하나만 복습을 하시면 숭고미, 그리고 우아미, 그리고 비장미 이렇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숭고미라는 거 말 그대로 예찬, 우아미는 그 작품에서 나오는 어떤 조화, 통일성에서 나오는 정말 그 예쁜 우아미, 비장미는 좀 좌절, 슬픔 속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문학적인 어떤 개념들 플러스 이렇게 지금 제시문을 읽어내는 이 두 가지 영향을 모두 갖추셔야만 어떻게 보면 고득점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 첫 강에서 초반부터 첫 시작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가 잡아야 되는 건 두 마리 토끼다. 첫 번째, 지식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것들 암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풀이 파트에서 이 부분은 꼭 암기 다시 해주세요. 이 부분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코칭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다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은 스스로 해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찾는 과정에 있어서 더 기억에 잘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짚어드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문제풀이 파트죠.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춰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설지의 설명들은 있겠지만 제가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에 좀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은 가져가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 강사가 저렇게 접근을 했지? 라는 걸 스스로 정말 납득하고 이해하셔야 체화가 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설명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돌려서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이런 이유로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답을 도출했구나, 이런 거에 대한 납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들은 반드시 먼저 풀어오셔야 되고요. 풀어오시면서 뭐 개념적으로 부족한 게 어떤 점이 있었는지, 문제는 왜 틀리셨는지,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고 지금 강의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